이번 강의는 일반 영양소 가운데 알파리포산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알파리포산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파리포산은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항산화제입니다. 알파리포산은 모든 세포에서 발견되며 당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통 항산화제는 수용성인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알파리포산은 수용성과 지용성 양쪽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몸 전체에서 작동할 수 있고 활성산소의 공격을 방어하는 최대 항산화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타민 E, C, CoQ10, 글루타치온 등의 다양한 항산화제를 다시 재활용시키는 항산화제라는 점입니다. 알파리포산은 세포 안에서 디히드로리포산으로 변합니다. 디히드로리포산은 지방산의 환원물질로 무색 투명의 점조성 액체로 쉽게 산화되어 단황색의 리포산이 됩니다. 참고로 알파리포산과 알파리놀레산 사이에 혼란되는 이유는 둘 다 약자인 ALA로 표기하기 때문입니다. 리놀렌산은 오메가3 지방산으로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알파리포산을 때때로 리포산이라고도 부릅니다. 만일 건강을 생각한다면은 체내에 충분한 알파리포산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알파리포산은 붉은 고기와 효모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파리포산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연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당뇨병과 알파리포산에 관한 연구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여러 연구는 알파리포산이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알파리포산은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타는 듯한 느낌, 가려움증, 따끔거림, 팔다리의 통증 등의 고통이 따르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알파리포산이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2. 알파리포산은 독일에서 말초신경경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알파리포산을 정맥주사 형태로 주입 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3. 경구로 알파리포산 복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알파리포산을 경구 형태로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경구로 알파리포산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들이 불명확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 연구에서는 당뇨병 신경병증에 알파리포산을 복용하는 것은 위약을 복용하는 것보다도 증상을 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알파리포산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자율신경병증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당뇨병과 관련된 조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례로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자율신경병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7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알파리포산을 800mg 경구로 복용한 사람이 위약을 복용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율신경병증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알파리포산은 수입 금지 품목입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신문고를 참조했습니다. 질문: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알파리포산이 첨가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통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알파리포산은 식약처에서 금지 원료인가요? 답변: 알파리포산은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 완화 치료제로 국내 전문의약품으로 수입 또는 제조되고 있고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원료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1번
후생노동성 연구에서는 건강보조제로 허용된 알파리포산이 저혈당증에 우려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3년간 알파리포산 섭취로 떨림이나 가슴 두근거림을 일으키는 사례가 17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뇌기능과 뇌졸중, 그리고 알파리포산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알파리포산은 뇌를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 및 신경 조직의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연구자들은 뇌졸중과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되어 생기는 치매와 같은 뇌 문제에 대한 잠재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알파리포산이 실질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세 번째, 알파리포산의 다른 용도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1. 예비 연구들은 알파리포산이 녹내장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용 여부를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는 없습니다. 2. 피부 노화에 관한 연구에서는 리포산이 5% 함유된 크림이 햇볕 손상으로부터 미세 라인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알파리포산은 손, 비소, 철 같은 독성 금속과 결합합니다. 이와 같은 알파리포산의 역할을 비추어 봤을 때 알파리포산이 발기부전이나 암 같은 질병 조건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알파리포산 복용 방법입니다. 소아의 경우 알파리포산은 소아를 대상으로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아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의 경우 신경병증에 적합한 용량은 1일 600mg이며 50에서 100mg은 항산화제 목적을 위해서 충분한 양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정제는 30에서 100mg입니다. 알파리포산 복용 시 주의사항들입니다. 1. 약물의 부작용과 상호작용 가능성 때문에 보충제 복용은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2. 알파리포산은 임신이나 모유 수유 여성을 대상으로는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안전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3.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드물지만 불면증과 피로, 설사, 피부 발진 등이 있습니다. 4. 알파리포산은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이나 저혈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파리포산을 복용하기 전에 건강관리 감독자와 상의를 해야만 합니다. 5. 충분한 비타민 B1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알파리포산을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로 비타민 B1 결핍은 오랜 기간 동안 알코올 섭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알파리포산과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당뇨병 약물과 알파리포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알파리포산은 혈당 수치를 낮추는 약물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혈당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리포산과 당뇨병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혈당 수치를 면밀히 관찰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화학요법 약물과 알파리포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알파리포산은 일부 화학요법 약물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리포산을 비롯한 허브 제품을 복용하기 이전에 종양학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갑상선 약물과 알파리포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제인 레보신지로이드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이 알파리포산을 같이 복용하는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통해서 혈중 호르몬 수치를 관찰해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알파리포산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